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제가 좀 낯선 단어 몇 개를 좀 말씀드릴게요. 브루마스터, 퍼스널 쇼퍼, 테크니컬 라이터, 캘리그라퍼. 이 단어들이 다 21세기에 새로 등장한 직업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새로운 산업 발달, 쇠퇴 이것과 함께 맞물려서 직업의 종류와 수가 다양해지죠. 미국의 직업사전이 10년마다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25% 정도의 10년의 주기로 바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게 점점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3,500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2,100개 정도의 직업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직업들을 많이 쫓아가서 많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딩 리모델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게 얘기를 해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합니다. 먼저 빌딩 리모델링 전문가 김동희 선생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예, 그리고 경기대 건축공학과 최영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첫 순서 모든 순서가 그랬는데요. 이제 뭐 네 번째지만 항상 어떤 일 하고 계세요라고가 저희 첫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어떤 일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낡고 병든 건축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에 가장 미학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 예. 그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리노베이션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노베이션이란 기존 건축물을 부수지 않고 개보수를 하여 시공을 하는 공법을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부수지 않는다가 일단 네.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찍히는 거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빌딩 리모델링 어떻게 정의 내리실래요? 사실은 노후 주택을 개선한다 또는 노후 빌딩을 다시 리뉴얼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재료, 새로운 시설을 보완 또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업무용을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공장의 제조용을 생산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다시 리노베이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도 좀 더 전진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친환경적 활용도도 바뀌고 활용도.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점점 이제 얘기하겠지만 친환경적이고 에코적인 문제들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군요. 하시면서 보시니까 리모델링 해서 좋은 점이라고 여쭤보면 뭐 일단 다 보시는 분들 생각해요. 일단 뭐 부동산 가치로 올라가지 않아? 뭐 좋은 이런 얘기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건물을 새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부시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자꾸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저희는 빌딩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빌딩 얘기라서 오늘은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례들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일을 좀 하시고 계시니까 한 10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5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지금 회사 이쪽으로 이제 이제 회사가 만들어진 지는 한 20년이 지났고요. 네. 제가 이쪽에 종사를 한 지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조금 뭐 요즘 있었던 그 사례 제가 명동에 있는 어떤 건물도 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리고 그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핫한 명소 중에 명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 한국 사람도 많이 있지만 중국 사람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 위치한 명동예술국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건축물이지만 그거를 새롭게 이제 부시지 않고 리노베이션 공법을 채택을 하여서 다시 이제 개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기술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몇 분 남아 계시지 않았지만 끝까지 수소문 하여서 그 이제 기술,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공법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예, 그게 굉장히 지금 말씀 들어봐도 그 공법 그대로 해야만 말 그대로 복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 그 개보수 그걸 차원을 넘어서 복원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문화재 복원 그렇죠.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술자 찾아내는 과정도 쉽지 않았겠지만 아마 그 정부의 어떤 도움이 있지 않으면 민간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문화부의 어떤 도움이 좀 있었죠? 우선 발주처 자체가 이제 물론 민간 그 건설사에서 저희가 이제 수주를 받은 거지만 그 위에는 이제 그 문화재를 복원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 프로젝트가 따로 성금을 있었겠죠. 이제 예. 거두는 과정도 있었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네.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 영업 비밀을 내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예, 그건 아니고 그건 뭐 다른 업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그 전체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 빌딩 한번 좀 좀 전적 좀 생각해야겠다라고 할 텐데 어느 정도 들까요? 뭐 평방미터가 됐든 뭐든 뭐 소재가 됐든 뭐 어느 정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물론 이제 그 각 소재마다 이제 가격은 천차만별이고요. 뭐 외장재의 종류도 워낙 많아서 그거를 딱 여기서 얼마입니다. 뭐 연락 주세요. 그런 식으로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뭐 대략 지금 기존에 이제 뭐 새로운 소재를 이제 다시 이제 제조를 해서 열 처리를 해서 다시 다는 비용이 10이라고 했을 경우에 네, 대략 이제 저희 같은 비용은 이제 약 한 2에서 3 정도의 비용을 지금 투자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새로 다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 리모델 같은 네. 그 정도 든다. 어찌됐든 효과는 이제 새로운 준공 시점이랑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이렇게 부서지거나 뭐 이렇게 구멍이 나서 물이 새지 않는 한 뭐 그런 공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혹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명동예술극장 하실 때 그때 들었던 어떤 예산은 어차피 국가에서 준 거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이만큼 들었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네. 그건 가능하세요? 우선 이제 명동예술극장을 예로 들면요. 네, 우선 이제 저희는 참여했던 부분은 이제 외장 부분에서만 참여를 했고, 물론 이제 이제 그 대기업 이제 그 건설회사에서 총체적으로 이제 뭐 문화관광부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공사를 수주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참여를 한 부분인데 그런 정도의 공사면 지금 대략 그 당시 시점으로 지금 한 3, 4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3, 4억 생각하실 때 그게 전과 똑같이 복원하려고 했던 그걸 찾았기 때문에 사실 보통 생각하신 것보다 좀 비싸게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보여요, 저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안전이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 더 다가야 될 문화라고 생각하시고 건축주분이나 빌딩주 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것도 좋겠다. 참고로 뭐 한마디 드리면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의 문화재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금의 이제 정형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제 공사를 시공을 한다면 물론 그것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네, 문화재 복원이라는 개념에 또 기술적인 이제 공증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 문제 있잖아요. 뭐 네. 정확히 따져보자 이거는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이익을 보나요? 그러니까 뭐 몇 분의 몇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사례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네, 대략 지금 이제 건축 외장재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껍데기죠. 껍데기를 해체하고 다시 새로운 이제 외장재를 붙이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10분의 1이라는 건 뭐에 대한 10분의 1이에요, 선생님? 이제 그 건축물이 새로 이제 이제 그 표면에 외장재를 다시 이제 뗐다 붙인다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 공법은 뗐다 붙인다의 공법보다는 새롭게 이제 리뉴얼해서 쓴다. 있는 아이들 구조물은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네, 이제 새로 이제
뭐 닦아서 쓴다. 더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제 예. 그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정밀안전 진단이라는 그런 절차상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균열 상태가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 지역에 백화점이 오래된 백화점인데 예. 해빙기 때 타일이 얼었다 녹으면서 떨어져 가지고 보행자한테 뉴스에도 나오죠. 뉴스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전 점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지 관리를 타일이 워낙 많은 상태를 뗐다 붙일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방법이 없으니까 안전망을 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건축물들은 적절한 시기에 바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제도적인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또 건축주도 장기수선 충당금이 공동주택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는데 빌딩은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좀 나서고 싶어도 이게 자기 돈. 그러니까 배관이나 이런 문제가 타일이나 외벽에 누수가 됐을 때는 고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되는 게 제가 뭐 좀 너무 제가 철학 공부를 해서 그런가 지금 생각이 어떤 경제 막 빨리빨리 우리가 급하게 했었던 경제 발전의 어떤 그런 상처들이 이제는 치유가 돼야 되는 그 선이 왔다로 친다면 그게 지금 공학적인 차원이 됐던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인식적으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대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하고도 같이 가네요. 시작이니까 뭔가 좀 흥미로운, 재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흥미로웠거나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순간이나 에피소드 복원하는 과정 중에 왜냐하면 보통 빌딩 짓고 뭐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조금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그 고소 작업 중에 로프 작업이 있습니다. 그 로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로프가 끝단 부분에서 마모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그 로프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이제 보조 로프라는 것도 이제 착용을 하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그때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조금 농담 삼아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 사업을 접으셨을 수도 있으셨겠어요. 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이게 지금 집이 아니잖아요. 공공 그런 주택 이게 아니라 지금 건물 얘기라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라고 하는 그 리모델링을 할 때는 건축공학적으로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노후도라는 것이 구조물 중에 균열이나 또는 설비 배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된다거나 또는 건축물의 외부의 단열에 문제가 돼서 그 에너지원들이 많이 필요로 할 때에는 당연히 그는 리노베이션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법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주택법에 대한 것은 체계가 되어 있지만 건축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이라는 건 기둥이나 보나 이런 부분들이 3개 이상을 뭔가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건축주가 공공시설은 당연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일반 건축물들은 건축주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저 문제가 있는 건 딜레마가 되는 것은 임대차가 와 있는 그 건물 임대인들이 자기는 사업을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리모델링의 시차를 적정한 시기를 못 찾게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특히 상업용 건물은 그게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도 이제는 뭔가 재건축 제도를 빌딩도 기준화한다든지 이것도 이제 해야 됩니다. 되게 공동 그 빌딩들이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임차인들의 거의. 이게 선생님, 단순히 건축 공학 문제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 사람이 사는 문제고. 경제적인 또. 그렇죠.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삶의 어떤 네트워크가 다 엮여 있는 문제라 그건 저희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더 섬세화되고 안전장치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또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단계인 그래서 이제 이 것 건축법이라는 것이 일제기에 그 1913년도부터 1943년도까지 이제 이런 법이 제도가 돼서 1962년도에 사실 건축법이 우리나라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건축법 62년도 이후에 제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학이나
또는 관련된 이런 제도적으로 네. 자격증이나 네. 공인 자격이 없다라는 예, 겁니다. 이게 민간 자격증. 이게 다 예, 민간 예, 자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약 빌딩 경영 관리사가 약 15,000명 정도 있는 네.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공인 자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공인 자격증. 그 책임 관계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또 관리하는 국가에서도 이제는 제도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다. 예. 바로 이러한 신직업이 여기에 필요한 거다. 특히 이런 공인 자격증이 됨으로써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15만 개 정도의 빌딩이나 네. 공장형 관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게 직업이다. 그냥 뭐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다 어쩔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게 제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경제개발 논리 있었으니까 부수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빠르기도 하고 효과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젠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모든 게 다 가치가 있거나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화재 것들이 같은 많으니까. 것은 문화재는 당연히 문화재관리청에서 예.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 기호 한 장을 놓든 그렇죠. 벽돌 한 장을 놔도 국가 문화재 기능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숭례문에 예. 페인트 도료 그 전문가가 뭐 목공이 가짜 자격증이 예, 나왔지만 그렇죠. 그게 바로 자격증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그나마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해프닝인 거죠. 예, 예. 그렇지 않았다라면 거의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빌딩 전문가는 이제 도입 시기가 왔다. 아, 굉장히 좀 네. 시급한 상황. 네, 그렇습니다. 조금 가치적으로요.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이 그 저희들이 할 때 고려될 어떤 가치랄까요? 그런 거 조금 간단하게 중요합니다. 말씀해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의 중요한 것이 토지의 효율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 리모델링을 해서 건축물의 주변의 환경이나 또는 건물의 용도상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느냐.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좀 효율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설비, 전기 기술적인 문제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IT 시대에 네. 이런 것들을 다 첨단화 갈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또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IoT 문제는. 예, 그리고 안전 문제. 안전 문제는 아주 중요하죠. 지금 요즘에 환태평양 지금 지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네. 발생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네. 뭐 유지 관리에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잠깐 말씀 들어봐도요. 이게 신직업이잖아요. 전망이 엄청 밝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게 국가 자격증으로 돌게 되면 이제 시험도 또 그럴 것 같고 또 학교에서도 커리큘럼 개발하시는데 또 바쁘실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어느 대학이든지 안전이라는 과가 많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건축적 안전공학과, 뭐 이렇게 환경 안전공학과 이런 식으로. 국가 재난청, 국가 안전청, 예,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런 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결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선생님, 아무튼 이게 만만치가 않고 굉장히 좀 큰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인데도 먼저 이렇게 선점하시고 하시니까 먼저 좀 뭔가 좀 많이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고 책임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일단 또 조금 쉬운 질문 하나. 네. 집은 안 하십니까? 집도 집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예. 그쪽에 좀 치중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했었는데 아 그것도 좀 큰 쌓이는 노하우네요. 일단은 네, 다른 곳이 맞습니다. 없다라고 치면. 그 예를 들어 뭐 대형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에 이제 상부층 꼭대기층에 올라가면 풍량, 바람에 의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없음이 또 달라지기 그런 것도 때문에 일단 다 그런 쪽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영업 비밀이시겠습니다. 네, 더 이상은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리모델링에서는 이 건축물의 안전이 예를 들어서 외부 외장에 타일을 붙였다. 또는 별도의 금속재 판넬을 붙였는데 강풍이 불어서 떨어졌다. 그럴 때 그 떨어졌을 때의 그 피해 높은 층에서 떨어짐으로써 자동차 사고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명사고는 굉장히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 계절적으로 태풍이라는 것이 계절적으로 가을철에 또 봄에도 많이 오고 우기 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예, 예, 그러시네요. 이 갖고 있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집에 대한 어떤 수요, 왜냐하면 그건 아직까지 많이 유혹이실 테니까 네. 좀 생각은 하고 계시죠? 네, 생각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나아가야 될 한 가지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외국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외국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할 테니까 그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사례 같은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외국의 경우에는 우선 제가 교수님께 먼저 한번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빌딩이나 좋은 예. 진행을 하지 않아도 서로 물어보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나 또는 일부 공장형 같은 거는 부동산을 거래, 임대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그 건물에 대한 노후도 네. 또는 시설 유지 관리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굉장히 계량화해서 그걸 공인 자격을 소유한 사람이 컨설팅을 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있을 도록 이제 변호사까지도 동행해서 할 수 있도록 최적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 나와서 봤을 때 리모델링이 잘 된 건물들을 본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잘 되어 잘 있고 돼 있어서 내가 건물을 입주를 했는데 이 빌딩에 내가 열량을 에너지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또 친환경 건축의 에너지원을 태양광이나 또는 지열 시스템에서 썼다라면 내 건축물의 유지관리비가 적게 된다. 그럼 당연히 집값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다운이 돼야죠. 이제 그것이 계량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봐도 이제는 조금 흉물스럽다,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리모델링 하면서 그 건물이 갖고 있었던 속성이나 스타일은 나름대로 약간 흉물스러운데 그 흉물 자체가 저희들의 어떤 역사의 흔적이라면 그건 그거대로 살리면서도 안전하고 새로운 스타일로 바꾸는 경우는 충분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숭례문 같은 것도 거의 복원이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료를 먼 거리에서 갖다가 했지만 그런 형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빌딩도 마찬가지고. 예, 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적인 예. 건축물들을 그대로 리뉴얼을 복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원 성곽 같은 거는 200년 전에 그거야? 만들어졌지만 그것도 그런 건축물을 그대로 복원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름을 갖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아깁니다만 그 서울역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모 회사의 가장 커다란 완전 직사각형 건물 있잖아요. 리모델링 된 지 한 몇 년 됐는데 사실 이제 그게 대한민국 근대의 어떤 상징이었잖아요. 모더니즘 건축에 딱 사각형짜리 딱 서 있었던. 사실 어느 정도 포스트 모던 들어왔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래 이것도 우리 하나의 역사였으니까 또 다른 차원으로 바꾼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선생님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한번 좀 해외에서 보고 참 부럽다라고 느끼셨던 거 해외 예를 들어서 성지를 많이 가보면 프랑스, 로마 이런 데 가보면 1000년, 2000년 된 건축물들이 그대로 계속 보존이 되면서 그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의 형태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그것을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자연을 보존을 하는 건물들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까지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외국의 이태리 같은 데는 굉장히 건축물들이 계속 그냥 지금도 하면서 계속. 손님 받고 하면서 손님 받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식 문제 같고 살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안전의식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합니다. 조그만이라도 리스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 공사 스톱하고 안전 조치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 선행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속 공정이 못 간다. 이것이 바로 매뉴얼이 돼 있다. 우리도 아직까지는 시범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금년 최근에는 이제 감리 제도가 아주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감리가 이제는 자기가 설계한 거 자기가 감리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어떻게 선생님은 해외 사례에서 참 저거 좋다. 나도 저렇게 좀 해볼래. 이런 거 있으셨나요? 네, 저는 우선 기본적인 생각은 비슷하고요. 일단 가장 가까운 저희 일본 같은 경우에만 봐도 일단 거기는 이제 새롭게 짓기보다는 이제 리뉴얼하는 문화가 굉장히 좀 발달을 많이 해서 잘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것도 다 좋지만 기존의 것도 비가 새고 기능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그거를 다시 이제 리폼해서 쓰는 한 가지 또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선진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확실히 인식의 차이는 결과를 많이 다르게 날 것 같습니다. 진짜 리모델링 하니까 뭐가 좋으신 것 같아요?
우선은 건물이 좋겠죠. 예. 건물이 생명은 없지만 건물도 본인의 몸 속에서 이제 나쁜 오늘 멋진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나쁜 노폐물이라든지, 노폐물, 예. 네, 노폐물이든지, 괜찮다. 네, 그거를 씻어 버리고 예, 싶지만 예. 건물주께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다음으로 건물주가 높다고. 예. 네, 그래서 건물주께서 이제 신경을 안 쓰시다 보니까 그 건물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건물들한테 숨을 쉴 수 있는 노후된 그런 이제 것들, 이런 부분은 그런 건드렸죠. 거를 이제 뭐 해줄 수 있으면서 또 좋고. 예, 논리적으로 장기 이식입니다. 그 네. 어떻게 굉장히 힘든 분한테 이렇게 네. 좋은 장기 이식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요. 예, 네. 일단 예.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건축주께서도 이제 굉장히 만족도가 그렇죠. 크십니다. 처음엔 좀 그래서. 주저주저 네. 하셨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과연 이게 투자 대비 이제 과연 효과가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셨다가도 끝나고 완성 결과물을 봤을 때는 그 이제 주위에 이제 다른 건물들이라든지 소개를 해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공사 기간도 네. 이거 뭐 이렇게 할 텐데 생각보다 이 정도만 들였는데도 네. 이만큼의 성과를 얻었다 그랬을 때는 아마 거기서도 느낄 수 있는 만족이 다르실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친환경 재료나 아니면 새로운 재료를 적용해서 새로운 스타일링을 하셨을 때 느끼는 뿌듯함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네. 게 있으시군요. 아마 좀 사진을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아마 시청자분께서 좀 보시면서 아 그래 저렇게 됐구나라고 하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표정들이 이제 점차 리뉴얼 되고 새로운 모습 그러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거는 지켜지면서 변한다면 도시 자체의 품격이 달라진다고도 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중심, 이제 청계천 중심으로 오면서 한 4, 5년 사이에 빌딩의 문화가 확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고가도로가 있던 부분이 없어지면서 도시의 환경이 즉 온도가 내려가면서 빌딩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전문가적으로 이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건축까지는 잘 지어졌지만 이게 100년, 200년까지 건축물을 계속 가려면 전문가가 빌딩 관리자가 이게 지속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 네.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미래적인 차원으로 좀 보면서요. 일을 하시면서 요즘 느끼시는 게 뭐 리뉴얼 관계되시니까 네.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 내지는 쟤네들이 이제 뭔가 일 많이 하겠구나라는 걸 좀 느끼신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저희 그 회사의 공법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클리닝 작업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 청소를 지금은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로프를 이용해서 사람의 인력에 전적으로 지금 그 기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확 하는 것도 아니라 세세하게 해야 되니까 네, 사람이 맞습니다.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지금 자동 세차 같은 개념으로 건물을 이제 와이어를 매달고 올라가는 개념으로 지금 한다면 자동 세차를 다들 해보셨지만 깨끗함의 만족도는 떨어지지 조금 않습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이 아니라 아마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마 이제 깔끔하게 아저씨들이 못한다 기다리고 하면 계시잖아요. 그거 해주시느라. 그것도 2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기계들이 이제 기계공학적으로도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거기에 이제 관절이 붙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요즘에 이제 바둑계에서도 알파고가 예. 흥행을 하다시피 저희 이제 건축 그다음에 이런 산업계에서도 알파고가 거기에 이제 승선을 하는 순간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선생님 그 말씀 네. 하시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잖아요. 거기에 저 로봇 연구소에 계신 선생님이 옛날에 창문 닦는 로봇을 만드신 기억이 네, 나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제, 예, 만들어서 이제 착착착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네. 거를 이제 한 몇 년 전에 개발을 하셨는데 이제 수요 문제 그다음에 뭐 안전 문제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굉장히 상용화되지는 못했는데 이미 기술은 많이 앞서와 있고 아마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인공지능까지만 탑재된다 해도 정말 생각을 하면서 얘도 닦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 인력으로 하는 일보다는 이제 그 로봇을 관리하면서도 이제 새로운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거기까지도 기대합니다. 생각을 하시고. 예, 그것도 가능한 얘기 같고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IT랑 관계되는 건물, 빌딩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전에는 사실은 건축물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냥 들어갔습니다. 예. 나 뭐 교수님도 지금 들어가시려면 그 패스카드 아니면 예. 안 들어가죠. 요즘에는 혈관식, 지문식, 뭐 이런 생체 지금 인식 관련된. 이런 생체적으로 관련돼서 인식으로 의해서 건물이 다 들어갑니다. 또 자동차도 번호만 입력을 시켜놓으면 쭉 가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엘리베이터 가면 내려와 있고 네. 이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건축물들이 이제 관리를 필요할 때 너무 덥다 건물이 그럼 자동으로 그렇죠. 큰 이제 창이 자동으로 공조가 예, 열립니다. 예. 그러면서 환기를 시스템적으로 운영해주고 또 빛이 적다. 그러면 태양광의 빛이 자연적으로 빛을 넣어줍니다. 또 온도, 습도가 많다. 그럼 습도는 자동으로 시스템. 예. 그거는 즉 지능으로 가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이제 다 에너지원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시설물을 만들려면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이제 비례돼야 되는데 그렇겠죠. IT가 IT가 접목되는 것이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IT 건축물들은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건물 또는 초고층 잠실에 짓고 있는 건축물도 제가 지금 거기 계속 학회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들어갈 때는 항상 패스에 의해서 혈관에 의해서 패스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초고층 시대 또는 대공간 이게 이제 역세권 같은 데에는 굉장히 하루에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테러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혈관이나 또는 이 IT로 시스템으로 체크해서 I still see things before they happen. John Ashton provides gourmet cuisine. 이러한 상황이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건축해서 IT랑 적용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과 관계되는 센싱이 다 돼가지고 서로가 위험도 파악하고 문제가 있어도 파악하고 이거는 좀 바꿔줘야 돼 파악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선생님 리모델링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IT하고 결합되는 그런 것도 사원들이랑 같이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적입니다. 근데 향후에 정말 이제 이런 IT를 무시하고서는 건축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는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다 혹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할 땐 지금 우리가 이것까지 전제해서 리모델링을 생각한다 그럴 땐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집을 지을 때도 좀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공기에 촉박하게 쫓겨서 이제 뭐 뚝딱 짓는다 하면 이제는 이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면서 이제 설계 반영을 그런 해주실 부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함으로써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가설재를 놓아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설계 방향까지 돼서 이제 유지 보수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부분이 있도록 있네요. 그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중요한 게 뼈대를 두고 갑니다. 골조 자체를 구조체를 두고 가기 때문에 그 구조체가 충분한 내력을 가지고 있느냐. 새로 철거하는 것은 다 이제 나대지에서 건축을 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구조체를 두고 거기에 배관이나 외장재를 갖다 덧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조 내력을 확보하느냐. 이럴 때 이제 정밀안전 진단이라는 또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게 지을 때부터도 아예 고려되면서 가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점점 조금 중점 두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건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옆에 나 혼자만이 돋보이는 것보다는 옆 건물과 이 도시 미관과의 어울림을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건축주께서 기존에 이제 색상을 좀 바꿔달라고 했을 경우에도 너무 튀는 색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초점을 맞춰가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충분히 이끌어서
그래서 결과물을 봤을 때 아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고려 사항이 됩니다. 지금. 그럼 내부에 있는 것들 바꿀 때요. 내부에 있는 것도 바꿀 때는 이제 많이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이게 좋겠습니다. 이걸로 바꾸신 게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설득 과정도 많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거 많이 잘 따라주시나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가격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거의 인삼 재배하듯이 거의 한 3, 4년 정도를 보고 길게 롱런을 하면서 거의 오늘 뭐 설계를 표현 뭐 합니다. 지금 장렬합니다. 지금 뭐 네. 아까 저 노폐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인삼 재배해가지고 이거 뭐 오늘 뭐 한 3위 안에 드는 그런 거. 아,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 아니 뭐 말씀만 해도 좀 반가운 일이에요. 예, 그렇게 접근하신다니까. 네, 일단은 단순히 이거를 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계속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건물이 점점 이렇게 좀 노후화되는 걸 지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끌어 드리는 것도 네, 예.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냥 멀리 보시는 거를 좀 몸에 배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단순히 나는 수익 사업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가치를 좀 올리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아까 청계천에서 이제 빌딩을 만드는 어떤 그런 문제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 리모델링이 잘 된 것도 좀 저거는 괜찮구나라는 거 있으셨죠? 예를 들어서 남대문 시장 쪽에 가보면 예전에 오피스로 쓰던 건물을 최근에 숙박시설로 호텔로 예. 했습니다. 예. 그 외관을 확 바꿨습니다. 그냥 타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완전히 호텔, 비즈니스 호텔로 바꾸면서 굉장히 그 트렌드를 건물의 그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듯이 자연과 경관을 예. 또 주벽적으로 주변에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 남대문 시장이라는 특화를 같이 끌고 가는 예, 이런 시장하고도 것도 어울리고 네 무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외부의 그 경관을 확 바꿔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리모델링의 역사. 이게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다. 예. 선생님은 직접 하신 분으로서 네. 난 이건 내가 봐도 좀 잘 된 것 같아. 이건 좀 재밌어. 이런 거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이제 여기 시청 앞에 네, 광장이 네.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호텔이 있는데 있죠. 지금 물론 이제 외장재는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그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좀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거기를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공기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깨끗하게 보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사실 그거 만약에 처막 쳐 있고 그래가지고 저 바뀌면 어떻게 좀 바뀔까 했는데 싹 뜯어냈을 때 이쁘더라고요. 물론 지금 모습은 저희 공법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타일 소재였던 건물을 저희가 이제 다시 리뉴얼 했었던 지금 적이 보니까 타일이었던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확 바뀌었네요, 네, 진짜. 지금 완전 예. 예, 그렇구나. 그 주변 건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야, 저 이쪽한테 맡기면은 잘 될 거야라고 그러실 때는 좀 보람도 느끼시겠어요? 네, 굉장히 뿌듯하고요. 일단은 이제 향후에 이 시장을 좀 더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선도 역할을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 업체가 좀 많으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많다고 봅니다. 근데 경쟁을 안 하고 독점도 저는 물론 이제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 도와가면서 대한민국의 건설 부분에서도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그러시구나. 제가 이제 이런 것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청자분께서 저거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이제 발견을 하시면서 가져야 될 소양이나 준비하는 거 준비하실 텐데 좀 어떤 달걀을 좀 밟는 게 좋다고 보세요? 물론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공인 자격증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관련 학과라고 하면 건축공학을 전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선은 더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우리 김 이사 얘기대로 이 안전과
즉 건축은 함께 있어야 된다. 즉 안전하지 않으면 생활도 불편하다. 그래서 건축은 당연히 실용적인 면이 필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건축물의 내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또는 사용하면서 그 안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중요하다. 소양이나 공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일단 제가 봐도 좀 그러네요. 네, 갖춰져야 된다. 예.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화학공학과를 처음에는 학사는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신 거 보면 뭐 아주 잘못된 거 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페인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나쁘진 않지만 네.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건축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물론 어디든 뭐 다 열정이겠죠. 열정이긴 하지만 이 건물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라든가 무슨 소조에 관심이 있어라든가 혹은 내가 무슨 뭐 어떤 구조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처음에 시작이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융합하면서 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틀에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는 일단 기초적인 이런 안목과 실력은 쌓아 나가되 처음에 건축공학이 아니다 하더라도 괜히 이렇게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적성, 뭐 성격이라는 부분은 좀 약간 어떻게 보세요? 좀 이런 성격 가지고 있는 이 후배들이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좀 어렵나요? 그건 어디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근데 물론 말은 쉽습니다. 네, 그래서 가슴에 저는 품고 다니기 때문에 예. 요즘 젊은 사람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회사 문화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컨셉 잡고 계획하고 뭐 이럴 때 회사 문화는 지금 이제 이사님도 젊으시니까 그 회사 문화가 지금 상당히 젊은가요? 그 몇 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까?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좀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좀 인원이 좀 젊은 편이고요. 네. 저희 현장에서 물론 이제 젊은 직원들이 이제 고분분투하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이게 녹아들어서 이제 안전과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네. 물론 젊은 친구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중장년층들도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도 분명히 저는 할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또 일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신구 세대가 어우러져서 현장에서도 잘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 문화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이 중요하네요. 왜냐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 원래 갖고 있는 자격증, 건축과 이런 건설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안전 관계되어 있는 그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대거 일자리가 많이 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지금은 뭐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이제 융합해서 팀을 이루면서 할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자격증을 따는 데에는 전공학과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 건축 또는 건축 토목 이런 쪽에 나오면 전공 안전기사나 또는 토목 건축기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능공들이 우리나라는 벌써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힘든 일 벌써 오래전서부터 10년 전서부터 이미 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다 이제 해외의 근로자, 기능공에 의해서 이제 의식을 가다 보니까 그 오는 기능공들이 숙련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퀄리티 자체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거기에 진행하는 과정에 추락사고나 안전사고, 생명을 잃어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병행돼서 같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가 공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안전을 병행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하신 대로 원래 갖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부분이 진출하는 것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는 건축 건설이기 때문에 기능공의 문제가 또 같이 가야겠군요. 기능공도 이게 예.
개인적으로 나 진짜 고령화 사회로 지나가면서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꿈을 좀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다는 걸 요즘 어떤 거를 조금 눈여겨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세이프티 안전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뭐 진단이라든지 또 건축물 유지 관리하는 측면 이 분야 쪽에는 주택이든 빌딩이든 제조 공장이든 업무 시설이든 이런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오히려 더 그게 더 많은 계속 갈 시장이. 것이다. 예. 단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재능 기부 쪽으로 갈 것이다. 예. 저는 이제는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곳곳에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필요하다. 또 건축물의 진단이 필요하다. 그럼 가서 충분히 가서 답답한 거 또 바로 옆에 계시네요. 네, 바로 멘토도 옆에 계시고 네. 굉장히 뭐 거의 데일리 예, 필요한 예. 대로 전 하시라도 뭐 자리 하나 만들어 오픈, 놓겠습니다. 바로 계신데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숨 쉴 때까지 저는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건 바로 엔지니어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말씀이세요. 예. 빌딩 리모델링 관리사, 건물 리모델링 관리사들이 하는 이 일의 영역이요. 이 땀을 흘리는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우선 이제 빌딩 관리사는 관리적인 측면이고요. 건설을 하는 리모델링 과정에는 제일 중요한 게 철거입니다. 이 철거할 때 그 건축물을 다시 재사용할 것이냐, 구조물을 또는 그걸 철거하고 신소재로 바꿀 거냐. 그러네요. 굉장히 판단을 중요하다. 내려줘야 이 되네요. 판단은 예. 누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이 전문가가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영역이다. 근데 건축물을 모르는 상태, 기둥을 만약에 아웃시켰다. 볼을 아웃시켰다.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철거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리모델링에서. 네, 네. 그래서 계획적으로 설계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일단 시작이 여기네요. 그렇습니다. 철거 계획.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김 이사께서 얘기했던 대로 철거한 이후에 그 재활용, 리사이클을 이거를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거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깨서 포장재로 쓴다든지 바닥재에 다른 재활용한다든지 또 철근은 또 PVC는 녹여서 우리가 또 다시 철근을 만들어 쓴다든지 이것이 바로 사회 리사이클을 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이제 바로 리모델링에서는 체계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사로 보게 되시면 공사 완전히 끝나가지고 이제 다 나올 때까지 계속 있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철거나 이제 그거를 사전에 다 계획하고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외장재는 마감재, 뭐 쉽게 말해서 돌에 의해서 그 안에 금속 성질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금속 성질은 저마다의 이제 다 성질도 틀리고 이제 무슨 뭐 소재도 틀리고 두께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볼 줄 아는, 물론 이제 그거를 벗겨내지 않고 측정하지 않으면 볼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안목을 가지면서 열심히 이때까지 이제 눈을 키워야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그 구분을 못 한다면 전부 다 그 손해는 회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을. 그렇군요. 생각보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해야 되는 판단의 유무라든가 중요성이라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리모델링에서 이제 부속되는 것이 당초 계획했던 설계에서 건축주에 의해서 시공사는 전혀 의하지 않고 건축주가 임의 변경, 네. 이 소재 변경이나 또는 내부의 변경이 굉장히 분쟁이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사전 계획이 충분치 않으면 공사비가 더블로 배수가 들어간다. 그럼 결국은 그건 분쟁이다. 그러네요. 낭비고. 네, 사회적 낭비가 사회적 낭비고. 예. 그래서 계획적 측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공할 때에 건축주가 자꾸 순간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요. 건물을 부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건물을 부순다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가치 얘기, 지속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부순다라는 측면에서의 그 문제가 아니라 철거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정리를 잘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의 것으로 다시 좀 이렇게 잘 정돈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인식 자체가 들어가네요.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물 리모델링이라는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부동산 가치만 올린다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것, 있었던 것, 우리가 또 실수했었던 것들을 다시 좀 잘 건드려서 제대로 정리하고 간수하고 이제 다시 한번 나가자라는 어떤 그런 가치 작업하고도 분명히 이게 관련이 요즘에는 있네요. 이제 리모델링법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면서 수직 증축이라는 용어를 쓰죠. 네. 10층짜리인데 내가 3층을 더 올려야 되겠다. 구조 내력으로 기초가
튼튼하다. 네. 그렇다라면 이제 3층을 더 올립니다. 그건 이제 리모델링과 증축이 되는 것이죠. 옆으로 붙일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건축물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갑니다. 당초에 용적률이라고 우리 법에 네네.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있는데 용적률이 당초에 200% 용적률이었는데 이것이 400%로 바뀌었다. 또는 500%로 바뀌었다. 네. 그러면 배에 1.5배가 늘어났으니까 더 위로 올릴 수가 있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구조 내력이 안 됐을 그렇지 때는 않으면은. 기초를 보강합니다. 또 이제 주차 대수가 안 되니까 지하를 3층짜리를 5층까지 더 파고내 나갑니다. 예. 이제 그건 공법상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알겠습니다. 새로운 신작업이 예, 될 예. 수 있죠. 아, 오늘 정말 말도 처음에는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가 살아가는 어떤 공간의 얘기라서 그런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정말 전망이 밝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중요시 여기는 게 이미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또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빌딩 리모델링 전문가에 대해서 얘기해봤던 시간이 이제 벌써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 내주신 전문가 김동희 선생님 그리고 경기대 건축공학과 최영월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